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보는 재미로 사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이가 셋인데, 이제는 성인이라 저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죠. 제가 힘들어하는 집안일들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먼저 돕는 기특한 녀석들이라 볼 때마다 든든합니다. 어릴 때는 조금이라도 제 품을 차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안겼던 녀석들인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들인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하나 어느 거 버릴 것 없이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이 멀게 느껴지네요. 그런데도 아직은 제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건지 다 큰 녀석들이 가끔 기대는데 이제 덩치가 너무 커져서 제가 안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행복한 마음이죠.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지만 잘 챙기는 첫째, 말 한마디를 해도 다정하게 하는 둘째, 투정이 심해도 엄마와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막내까지 다 예쁘거든요. 새아이가 이렇게 잘 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견딜 수 있었고 잘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건 저 혼자만의 공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을 35년 하고 있는 소중한 남편이 있어줬기에 아이들과 저도 있었죠. 첫눈에 반했고 만나보니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 더 좋아져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했더니 성실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기대 이상의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점점 믿음이 커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고요. 다들 결혼 잘했다고 했죠. 저는 원래 연애를 하면 사계절을 두세 번은 지나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강조하던 말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진득하게 만나봐야 알지. 일생을 함께할 사람이잖아. 첫눈에 반하고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런 거 소설 속에서나 있는 일이야. 라면서요. 그런데 사람 앞일은 모른다고 하죠.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갓 군대에서 제대를 했다는 까까머리에 까만 피부를 가진 사내가 눈에 들더라고요.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다는데 기억이 없는 그 사내는 어머님 심부름을 왔다며 저희 집에 왔습니다. 까만 피부와 대조되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좋았죠. 주말이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그 얼굴에 온몸이 굳어 어버버거리며 나가지도 못하고 사내를 힐끔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을 넘기도록 정신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보시고 애진아, 너 나간다고 안 했어? 왜 안 가? 라고 물으시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 나가요. 라며 신발을 신고 도망치듯 후다닥 달려나왔습니다. 약속을 한 친구에게 늦었다고 한 소리 들으면서도 정신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 언제 만났던 건지, 엄마 친구 누구의 아들인 건지, 다시 볼 수 있을지 등등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멍한 저를 보고 놀란 친구가 야 송혜진, 너 진짜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라며 제 어깨를 흔들고 나서 제 첫 마디는 야, 나 반한 것 같아 였습니다. 난데없이 반했다고 말하는 저를 친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봤고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정신도 쏙 빠져 있다가 그러니까요. 친구에게 집에서 마주친 사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그러게 장담은 하는 게 아니라더니 너 웃긴다. 다른 애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그리고 연애도 결혼도 안 한다며?
라고 웃더군요. 저를 놀리듯 웃는 친구가 야속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간 한 이야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산의 생각만 나더라니까요. 놀리는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혹시나 그 산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갔는지 없더라고요. 엄마와 저 둘이 사는 집에 찾아와 웃는 모습이 떠올랐죠. 꾸밈 없고 밝아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를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서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궁금하고 보고 싶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아까 그 남자 누구야? 어릴 때 언제 봤어? 라며 은근히 물었죠.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 외에 우리 전에 살던 동네에 살던 순이 이모 아들이잖아. 기억 안 나? 너 그 오빠랑 자주 놀았는데 순이 이모가 종종 우리 집에 맡겨서 만복이 오빠잖아. 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순이 이모는 몇 달 전에도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기에 기억이 났죠. 그때 군대에 가서 곧 제대를 한다던 아들이 저희 집에 심부름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전 동네에서 제가 6살 때 이사를 왔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도 않았고요. 저희 엄마가 그때도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셨기에 저희 집에 맡겨져 놀고 가던 동네 아이들이 많았고 저와 모든 언니 오빠들이 잘 놀아줬기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게 오랜만이라고 말하는 그 사내에게 저는 아는 체도 못하고 첫눈에 반해버려 정신을 못 차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한 번도 생각 못했죠. 딸내미 팔자는 엄마 닮는다고 혹시나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납기까지 했고요. 걸핏하면 엄마의 떡볶이 가게의 돈통에서 돈을 꺼내 나가려다 말리는 엄마를 힘으로 밀어내면서 화를 냈죠. 그렇다고 저를 돌봐주지도 않고 일하는 엄마만 들볶고요. 저희가 살던 집은 외조부님과 엄마가 살던 집이었는데 외조부님이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아버지가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생활을 꾸려나가셔야 했던 엄마는 집 한쪽을 고쳐 떡볶이집을 차려놓고 장사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꾸 집을 팔아 사업을 하겠다며 엄마를 졸라대자 엄마는 그 집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아버지에게 주었더니 집을 나가더랍니다. 며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혼자서 조용히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면서요. 엄마는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짐을 챙겨 이사를 하신 거죠. 아버지에게는 다른 이사 날짜를 알려주고 저를 데리고 빠르게 이사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최대한 멀리 가려고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대요. 그런 엄마를 대신해 순이 이모가 미리 알아봐 준 곳으로 이사를 왔고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신 거죠. 전에처럼 똑같이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저를 기르시면서요. 아버지와는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이혼을 할 것도 없었다고 해요. 외조부가 돌아가시고 외로운 마음에 만난 사람이라 의지를 많이 했는데 저에게도 짜증을 내고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해 떠나기로 했답니다. 엄마에게 함부로 굴고 멋대로인 건 참겠는데 잘하는 제게 그러는 건 못 참겠더래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곁에가 아는 체도 하고 애교도 부리려는데 밀더랍니다. 아버지에게 밀려서 넘어진 저를 보고도
달래기는커녕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모습에 엄마는 그나마 가지려 노력했던 정이 떨어져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어릴 때 외조모가 돌아가시고 외조부가 나름 귀하게 키운다고 열심히 키우셨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저런 사람이랑 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하셨죠.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으니 일부러 그러신 거고요. 차라리 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아버지라는 사람과 떨어질 수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셨기에 과감하게 행동을 하신 거죠. 거의 야반도주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나고 자란 고장에서 떠나기란 쉽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서 크게 결심을 하신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행패를 부렸으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잘 생각했다고 얼른 가라면서 도와주셨다고 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나타나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집을 알아봐 주신 순이 이모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때마다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셨답니다. 아버지 얘기도요. 저희가 떠나고 얼마 뒤에 나타나 이사를 간 것을 알고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묻더래요. 당연히 돈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하니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와서 갔대요. 전에 저희가 살던 고장이 사방으로 모두 오고 가기 좋은 지역이라 어디로 갔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는지 더 이상 찾지 못했답니다. 애초에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죠. 누구와 친한지, 우리 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어느 집 애들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살던 집을 팔아 생길 돈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해 엄마 곁에 머물며 엄마를 괴롭히면서 살았던 거고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은 바람 같은 사람이라며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엄마가 자신을 놓지 못하게 최면을 거는 듯 굴면서요. 엄마는 뱃속에 생겨버린 저를 지키기 위해 그런 아버지를 붙들고 놓지 못했던 거죠. 아이를 낳으면 좋아지겠지. 아이가 더 크면 달라지겠지. 아이 아버지 노릇은 하겠지 하는 기대를 품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지만요. 그래서 그런가 엄마는 제게 주문을 외우듯이 남자 믿지 마라. 남자는 다 도둑이다. 제대로 된 남자 만나려거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엄마의 말이 맞다 생각했고요. 아버지에 대해 듣고 자랐으니 두렵기도 해서요. 그래서 그런가 엄마는 제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떡볶이집에서 일하다가 선보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하셨죠.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곁에서 떠나기가 두렵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타날까 봐요. 엄마 곁에 제가 있으면서 혹시나 모를 때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비슷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는 날에는 엄마가 하루 종일 불안해하셨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저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하면서요. 순이 이모는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남편분과 채소 가게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이혼을 하시면서 아들과 둘이 살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순이 이모 남편을 욕하고 순이 이모를 불쌍하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순이 이모 눈에는 저희 엄마가 더 불쌍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도왔고요. 엄마를 대신해 여기저기 다니며 엄마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집을 찾으셨답니다.
엄마가 이사를 하고 나서 사례를 하겠다고 준비한 돈을 드렸지만 받지도 않으시며 나중에 우리 만복이 이쪽으로 취직하면 하숙이나 해줘 라고 하셨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에 살던 지역보다 사람도 많고 공장도 많아 일할 곳이 많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받겠다고 하셨대요. 엄마는 언제든지 상관없다며 순이 이모에게 놀러 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때문인지 순이 이모는 그 후로 제 기준에서 볼 때 엄마가 힘든 것 같이 보이면 어느새 나타나셔서 짧게는 하룻밤을 지내셨고 길게는 3일까지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모와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말을 서로 나누시면서 두 분 다 울기도 많이 우셨고요. 그때 기동량으로 들은 바로는 엄마가 아버지를 만난 건 친구 때문이었답니다. 원래 어울리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외조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집에 가기 싫어 밖으로 다니다가 우연히 마주쳐 인사를 나누면서 그 친구와 어울리게 됐고요. 하지만 남자도 너무 많이 만나고 방탕한 그 친구와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슬슬 피했더니 그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더래요. 왜 자기를 피하냐면서요. 엄마는 좋게 그냥 정리할 게 많아서 한동안 바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계속 왔대요. 올 때마다 무섭게 생긴 남자들과 와서 오늘도 바빠? 뭐 하는데? 라며 겁을 주듯이 구는 바람에 엄마는 지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집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이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친구를 막으면서 말려주더래요. 그게 아버지랑 그 사람이었고요. 무섭게 생겼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생겼더래요. 그 친구는 왜 자신 편을 안 들고 제 편을 드냐며 그 사람과 갑자기 싸우더랍니다. 엄마는 처음 봤는데 도와준 그 사람이 고마웠답니다. 나쁘게 보이지 않았다고요. 돌아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날라리처럼 생겼는데 고마워서 그런지 좋아 보였답니다. 오락부락한 남자들을 보다 보니 아버지가 잘생겨 보였던 것 같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한참 엄마 집 앞에서 싸우더니 그 사람이 친구를 돌려보냈답니다. 그러더니 내일 또 올 것 같은데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너도 참 대책 없다. 저런 애랑 왜 놀아? 내 여동생 생각나서 도와준 거니까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 라며 친절한 말까지 하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겁이 안 나면서요. 그런데다가 다음날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기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 큰 소리로 화를 내더니 내쫓으면서 보내더래요. 엄마에게는 야, 경찰에 신고해. 이것들이 이제 오지 말랬지? 라면서 소리치고요. 경찰 이야기가 나오니 우르르 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나가본 엄마는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던 겁니다. 그러더니 며칠을 엄마 집 근처를 돌면서 지켜봐 주더래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꼭 엄마를 불러내서는 안심을 시켜주고 얼굴을 보고 가고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엄마는 마음을 여셨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여 차를 대접했고요. 한번 집에 들어온 그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러다 뱃속에 재가 생긴 거죠.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려 했더니 남자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기랑 너 호강시켜 줄게. 라고 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며 나빠졌답니다.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엄마가 물려받은 외조부의 돈을 당연하게 쓰면서 살더래요. 그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 엄마는 불안해졌고 곧 아이가 나오는데 어쩌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게 굴면서 엄마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지만 엄마는 그 사람과 헤어질 결심도 안 섰고 고민만 하다가 저를 낳고 말았죠. 저를 낳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골목 쪽으로 난 문이 있는 별채 쪽 담을 터서 떡볶이집을 차리신 거죠. 바로 길 건너 초등학교가 있어서 장사가 될 것 같아서요.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순이 이모와 자연스레 가까워졌는데 순이 이모 남편이 손님으로 드나들던 여자와 바람이 나 도망을 치는 일이 일어나고 더 친해졌대요. 순이 이모는 남편의 바람으로 받은 충격으로 몇 달을 울면서 누워있기만 했는데 그때 엄마가 순이 이모 아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 밥도 먹이면서 챙기시면서요. 그 만복이 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아 저를 돌보는 것도 도와주면서 지냈답니다. 얼마 뒤 정신이 든 순이 이모가 엄마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다 사정을 알게 되고 엄마의 도주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셨답니다. 들키면 소용 없어지니까요. 다들 순이 이모가 남편 찾는 줄 알았대요. 가게 문을 닫고 여기저기 다니니까요. 엄마는 계획이 성공해 무사히 자리를 잡았어도 항상 불안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나 우리를 수소문 끝에 찾아서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늦으면 걱정을 하셨고요. 엄마가 그러신 걸 알았기에 저는 걱정 안 시키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 되었죠. 공부는 잘하진 못했지만 다른 부분은 제법 괜찮은 딸이라고 자신할 정도로요. 그리고 절대 남자도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평생 산다고요. 그런데 만복이 오빠를 마주친 후로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찬 제 머릿속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엄마에게 그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했으니 또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혼자 끙끙 앓을 뿐이었죠.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죠.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열심히 했습니다. 몇 주 뒤, 저희 집에는 하숙생이 들었습니다. 엄마 방 건너편 방을 새놓으셨대요. 떡볶이집 장사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하숙이라니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정신도 사나운데 집에 다른 사람이 드는 게 솔직히 신경 쓰이고 싫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결정하신 일인데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하기가 그래서 참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하숙생이 들었더라고요. 그 방의 주인이 만복이 오빠였거든요. 보자마자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죠. 아마 제가 조금만 방심했다면 오빠를 와라 끌어안았을 겁니다. 겨우 참았지만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 저와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어떻게 여자가 먼저 좋은 티를 내겠나요? 얌전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관심이 없는 척 했지만 오빠가 움직일 때마다 저의 모든 신경이 오빠를 향했습니다. 아침에 일을 가 저녁에 돌아오는 오빠와 아침 저녁으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오빠는 엄마와도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순이 이모만 오셨는데요. 마치 어제 만났다가 헤어졌던 것처럼 친근하게 대해주는 오빠의 모습이 더 좋았죠. 제대한 오빠가 일자리를 저희가 사는 고장으로 구하게 되어 순이 이모의 부탁대로 하숙을 하게 된 오빠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이상으로 다가가기는 힘들더라고요. 어려웠죠. 괜히 제가 좋은 티를 내다가 차이기라도 하면 그 민망함을 가지고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싫더라고요. 절대 마음을 들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제 친구들이 엄마 떡볶이집으로 우르르 찾아와 제가 첫눈에 반한 남자가 있다는 둥, 그 남자가 하숙을 한다는 둥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후다닥 제게 너 진짜 만복이 좋아하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너 진짜냐고 만복이한테 첫눈에 반했어? 라며 채근하듯 물으셔서 저는 민망함과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울어버렸습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 마냥 묻는 엄마도 싫고 입이 싼 친구들도 미웠죠. 혹시나 오빠가 들었으면 어쩌나 눈치가 보이고요. 너무 창피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울자 엄마도 너무했나 싶으셨는지 아니 놀라서 그러지 울기는 왜 우니? 그래서 좋다고 싫다고 엄마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하시면서 달래셨습니다. 엄마도 생각이 있다는 말에 얼른 정신이 들면서 무슨 생각일까 엄마를 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애진아, 엄마가 만복이 엄마랑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만복이 모를까. 걔라면 엄마가 너를 믿고 맡기지. 안 그래도 둘이 좀 맺어줬으면 했는데 좋다니까 엄마가 순이 이모한테 이야기 좀 해볼까?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오빠는 생각도 없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빠가 너무 싫다고 하면 제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른 척 해달라고 사정을 했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저를 보고 엄마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셨지만 딱히 방법이 있지 않았기에 막막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은 알았으니 오빠의 마음을 알고 싶었죠. 초등학교 이후에 여중 여상을 다니면서 또래 남자들과 아예 담을 쌓고 살았기에 뭘 어떻게 해야 남자가 저를 좋아하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해야 정이 쌓이죠. 일단 대화가 트는 것부터가 문제이니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는데 사방에서 웃고 앞서 나가니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작 오빠와는 한마디 말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순이 이모가 한번 다니러 오셔서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이모가 저와 오빠를 번갈아 보시며 너희 서로 어떠냐? 이렇게 보니까 너네 잘 어울리네. 흰둥이 강아지, 검둥이 강아지처럼 이라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오빠도 웃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얼굴에 열이 올라서요. 엄마는 또 제가 울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제 눈치를 보시면서도 순이 이모께 안 그래도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우리처럼 서로 잘 아는 집이 어디 있어. 서로 보듬고 가족되고 사돈되고 그러면 좋지. 언니 같은 좋은 사람이 시어머니라면 우리 예진이 맡길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창피해서 자꾸 고개가 굽어졌죠. 그런데 오빠가 가만히 듣다가 저도 예진이 같은 아가씨면 좋죠. 어릴 때 생각해 아이 같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아가씨라서 하숙하면서도 어색해서 말도 못 붙였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저는 그대로 굳어져 그러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말에 신난 엄마와 순이 이모는 오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서 밖에서 만나라. 자꾸 따로 보다 보면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다 하시면서 부추기시더라고요. 그 부추김에 그저 웃고 지나갈 줄 알았지만
오빠는 제게 애진아, 우리 영화 볼래? 라며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더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러자 엄마와 순이 이모가 나서서 저희가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해버리셨죠. 오빠는 뭐가 그리 좋은지 웃기만 하는데 저도 웃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약속이 정해지는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속으로 웃었죠. 순식간에 오빠와 저의 데이트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그날 영화관 앞에서 만났죠. 처음엔 영화만 보고 들어왔고 그 다음엔 데이트할 때 걷는다는 길을 말없이 걸었고 그 다음 데이트엔 어느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도 먹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점점 편해지고 말도 잘 나누게 되더라고요. 오빠는 사근사근 조용했지만 저를 재미있게 하는 말들을 해줘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몇 번의 데이트만으로 사이는 금세 가까워져. 이렇게 된 거 식을 서두르자는 양가 어른들 뜻에 맞춰 식을 올렸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하고 6개월 만의 일이었죠. 결혼 후에도 엄마와 계속 함께 지냈습니다. 순이 이모, 아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엄마의 상황을 아시니 제가 엄마와 지내던 대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엄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마와 헤어질까봐 결혼도 안 한다고 했던 건데 계속 같이 지내며 엄마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셨습니다. 어차피 서로 집안 사정 모르지 않고 남편이나 저나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는데 어느 쪽이라도 함께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셨습니다. 그거면 됐다고요. 본인은 혼자 지내시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일을 마치고 오면 시어머니께 갔죠. 시어머니가 외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 속이 쓰리고 아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찾아뵈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멀리서 살기는 해도 매일 저녁 통화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엄마와 사는 게 신세를 지는 거라며 엄마께도 잘했고 제게도 다정했습니다. 남자가 집도 안 해오고 살림 하나 장만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다 빚이라고요. 엄마는 남편의 성격을 시어머니께 들어 알고 계셨다면서 너무 잘 컸다고 좋아하셨죠. 저는 남편의 새로운 면을 알아갈 때마다 감동했고 더 반했습니다. 가끔은 답답했고요.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면 월급을 받는 날 조금씩 떼어주고 올 때는 너무 여러 번이라 속이 터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끔 월급이 늦어질 때도 주시겠지라며 천하태평으로 구는 것도 속이 터지고요. 그런데도 타박도 못하고 사람이 순하고 좋아 그런 걸 어쩌겠냐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저도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아 결혼을 한 건데요. 첫눈에 반했을 때부터 정해진 거죠. 남편은 또 알아서 제게 너무 고맙다며 변함없이 제게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아이 셋을 낳는 동안 의견이 안 맞거나 화를 내면서 싸웠던 적이 없을 정도였고요. 엄마가 계신 탓도 있었지만 성향 자체가 싸우는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했죠. 저는 남편이 나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남편은 아이 셋 키우며 엄마와 장사를 하는 저를 존중해 주었으니까요. 월급 받아 제게 그대로 가져다 주었죠. 여전히 사정이 딱한 동료에게 떼어주기는 했지만요. 선한 마음이니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결혼한 지 12년쯤 되었을 때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때문에 가게와 붙은 집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동안 집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집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겨우 2층에는 집을 구하고 1층에 가게를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했죠. 집도 넓어지고 방도 많아지니 아이들은 신났는지 새집 좋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새로운 장소에 가면 아버지라는 사람과 마주칠까봐 걱정이 되셔서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건물에는 그 사람이 없었는데도 걱정을 하셨죠. 엄마는 건물 3층하고 옥탑의 작은 방으로 그 인간이 이사오면 어쩌냐라며 신경을 계속 쓰셨습니다. 환경이 바쁘고 나니 그 불안감은 극심해져 밤에 잠도 못 주무셨죠. 남편은 자신이 자주 돌아보겠다며 안심을 시켜줬고요. 저도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더 나은 환경에서 살려고 한 이사이니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엄마는 마음의 병이 깊어지셨는지 일을 하시다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죠. 제가 엄마 병간호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엄마 병원으로 가 병수발을 들다가 저녁 드시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집으로 와 아이들끼리 저녁 챙겨 먹은 것을 정리하다 보면 한밤중이 되더군요. 시어머님이 장사를 접고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 말렸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보내드리지도 못하는데 일까지 쉬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은 전보다 작업량이 늘었다면서 늦는 날이 많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바빠서요. 가게 문도 못 열고 엄마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 아이들 돌보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라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평생 저를 위해 일만 하신 엄마의 아픔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신적으로 긴장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 무리하셔서 쓰러지신 거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저를 다정하게 응원해주며 미안하다 하는 남편이 고마웠죠. 내가 당신이랑 교대로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미안해. 라며 월급 봉투를 내미는 남편의 말에 와락 울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지쳐 보였거든요. 남편이 꾸준히 성실하게 한 회사에서 자리를 지켜주어서 고마웠지만 마음 아팠죠. 제가 잘 못 챙겨 더 피곤한 것 같고요. 그랬는데 남편이 코피를 쏟는 겁니다. 코피가 멈추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휴지로 안 돼서 수건을 가져다 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가자는 저에게 남편은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걱정을 하자 이 정도로 이 김만복이 쓰러지지 않아. 걱정 마. 라며 씩 웃는데 제가 사랑했던 그 밝고 건강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아팠죠. 지치고 힘겨움이 잔뜩 섞인 그 미소가 다음 날까지 계속 마음에 남아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엄마 병원에 조금 늦게 간다고 말을 하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에 김밥, 물에 헹궈 물기를 짠 묵은지, 과일을 3단 도시락에 담아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느라 숨이 찼죠. 회사에 도착해 김만복 씨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하니 경비 아저씨께서 놀라시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우리 회사에 김만복 씨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왜 없어요? 라고 했죠. 가슴이 뛰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바깥으로 나오시더니 회사 한쪽 눈치를 보시며 몰랐어요. 김만복 씨 여기 그만둔 지 2달 넘었어요.
회사에다 무슨 항의하다가 쫓겨난 건지, 누가 일을 하다가 병을 얻었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라고 하면서 김만복 씨가 앞장을 서서 사장을 찾아간 모양이에요. 미운 털이 박혀서 그대로 워낙 서글서글하게 인사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 나도 기억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오래 일한 사람을 한순간에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숨이 차더니 어지러웠습니다. 마음이 아프더군요. 남편이 2달 동안 어디서 뭘 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일했다며 월급은 줬으니까요. 여리고 순한 사람이 혼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상상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엄마 병원비도 나가야 하는데 가게 문은 못 여니 그 부담을 혼자 다 감당을 하려고 했겠죠. 경비 아저씨 말대로 퇴직금도 못 받고 있을 텐데 말이죠. 분명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디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울면서 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엄마가 아시면 속상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요. 엄마 계속 병원밥만 드시니까 집밥 드시라고 싸왔어. 그런데 오는 내내 눈물 나. 얼른 엄마 모시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엄마, 기운을 좀 내. 라면서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미안하다면서 엄마가 얼른 일어날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엄마를 탓하고 죄책감이 들어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는 그날 밤 다녀왔습니다 라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말을 빙빙 돌리고 싶지도 않아. 당신 어디서 뭐 하다가 왔어? 나 오늘 회사 갔었어.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경비 아저씨도 당신 일 다 하시더라.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이해심이 없을까봐? 설마 당신 탓을 하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자 남편은 스르륵 주저앉더니 허탈해하더군요.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 그랬겠어? 미안하니까 그러지. 어머님 병원비도 내야 하고 나 소송해서 복직할 거야. 부당해고로 소송할 거야. 퇴직금은 거기에 썼어. 퇴직금을 제대로 챙겨받지도 못해 액수도 적더라. 그러니 어째 다른 일 해야지. 그랬더니 월급만큼 벌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야근한다고 한 거고. 미안해. 당신 힘든 때에 나라도 곁에서 도와야 하는데 거짓말하고 늦게 들어와서. 라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변호사님 말로는 거의 승산 없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근무 태도나 고가 점수가 낮지 않았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는 정황이 있으니 해보자고 하셨답니다. 힘들어도 한동안은 지금처럼 지내야 할 것 같다며 웃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바보같이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사람이 너무 지쳐 보이는데 해줄 게 없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서 보냈습니다. 꼭 잘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죠. 시장에서 일하면 밥이 부실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웃으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운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기운을 차려 일어나셨습니다. 내 새끼가 나 아프다고 슬프고 힘들다는데 애미가 어떻게 누워있어라고 하셨죠. 그러더니 퇴원을 해 집으로 오실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가끔만 내려오시고 제가 가게 일을 했죠. 엄마는 아이들 봐주시고요. 그래도 엄마의 손맛이 필요할 때는 내려와 맛 좀 봐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죠.
엄마는 상담을 받으러 계속 다니시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셨고 전보다 밝은 얼굴로 가게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장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한 덕에 가게는 자리를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컸죠. 언제나 웃는 얼굴로 가게에 와 제게 얼굴 도장을 찍어주는 아이들의 얼굴이 제게는 그 어느 비타민보다 값진 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었죠. 남편은 복직을 못하고 계속 시장과 식당 일을 하면서 월급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지쳐 보여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래야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요.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남편을 믿고 잘 해결되길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보듬고 사는 게 가족이라는 걸 느끼면서요. 엄마와 저만 버티며 살던 그때보다 더 행복하고 따뜻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좋았죠. 그런 저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틈에 낀 가시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불안하게 했죠. 마침내 저희와 엄마의 불안을 사라지게 해줄 소식이 들렸지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웃을 수는 없었죠. 그래도 죽었다니까요.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님 아시는 분 장례식을 가셨다가 옆 장례식장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있어 혹시나 하고 조문하시는 척 들어가 봤더니 맞더랍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맞더래요. 남편의 아버지 이름과 저희 아버지 이름은 혹시라도 마주치면 보려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딱 보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은 잘 살았더래요. 엄마와 헤어지고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산 건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더랍니다.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 돈을 뺏으려 한다는 생각으로 불안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사신 거였죠. 그 사람은 저희를 생각 않고 살았고요. 다행이다 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저보다 심하게 속상해 하셨죠.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어릴 때 밤이면 대문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로도 놀라서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와도 엄마는 손을 벌벌 떨면서 주문을 받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허탈하게 자기 인생 살다가 죽었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엄마를 위로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이제 속 시원하게 떨쳐버리고 여행도 다니시고 즐겁게 살아요. 라며 웃더라고요. 속도 없이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줘 고마웠습니다. 저런 사람과 아이들 키우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부당해고 3년 만에 정식으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기대도 안 했는데 복직이 되더라고요. 복직하던 날 엄청 울었죠. 여러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증언을 해주고 탄원서를 써준 게 도움이 됐대요. 워낙 선한 사람이었다 보니 지나치지 않고 남편을 위해 나서준 거죠. 고마웠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에게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축하해 주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일하고요. 시어머님과 엄마는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한적한 시골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시고 텃밭이 딸린 집을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시골 체험 여행 가는 것 같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두 분처럼 사랑하는 남편과의 다정하고 따뜻한 노후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싶어서요. 욕심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날들이 되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